자, 그러면은 이제 존엄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린 인간이 존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속물들은 인간을 존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이 존엄하긴 뭐가 존엄하냐? 인간이나 뭐 동물이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사실은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 인간이 동물과 똑같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동물과 똑같기 때문에 동물도 인간만큼 존엄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잖아요? 거꾸로 생각하면? 근데 우리는 정반대로 동물도 안 존엄하고 인간도 안 존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왜 존엄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냐면 이유는 딱 하나였었어요.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가 있다. 이 자유가 없으면 인간은 존엄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자, 노예의 삶은 존엄한가요? 노예의 삶은 존엄하지가 않죠. 왜 노예의 삶이 존엄하지 않냐면, 노예는 자기 삶을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자유가 없죠. 그죠? 인간이 그렇다면 그 반대로 주인, 노예의 주인, 그 사람의 삶은 존엄한가요? 그쵸. 근데 이 사람의 삶은 반은 자유롭겠죠. 왜냐하면 자기 운명을, 자기의 삶을 스스로 결정해서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이 사람의 삶은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존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존엄은, 노예의 존엄을 짓밟고 그 위에 올라와 있는 자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밖에 안 자유롭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유로울 때 우리가 다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말이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다 자유로워야지, 우리 사회에 한 사람이라도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자유를 짓밟고 우리의 자유가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반밖에 안 자유로운 존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은 나에게 자율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한 자유. 이 자율성이라는 말이 자유와 동의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살아가는 데서 딴 사람이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빨리 대학을 가고 싶고 대학만 가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핵심이 뭐야? 자유롭고 싶다는 거잖아요. 내 대학만 가면 내가 자유로워져. 부모님들이 학교에서도 계속 약속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대학만 가면 된다. 왜 고등학교 때 난리를 치냐? 일단 대학만 가면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근데 대학 가보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죠? 사기였던 것이었죠. 어쨌든 간에 그 대학만 가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청소년들의 삶은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왜 자유롭지 않냐면은 청소년은 아직까지 자율적으로 자기의 삶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운영해 나갈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학만 가면 갑자기 그 능력이 갑자기 생기고 그 자격이 갑자기 주어져요. 하지만 대학생들한테 너네는 얼마만큼 자유롭냐? 라고 물어보면 요즘 대학생들이 제가 이제 제 수업 듣는 대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네는 언제 자유롭냐?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는 사기당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학에 오면 자기는 정말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어떤 걸 하고 싶은지를 좀 이렇게 자유롭게 탐색하고, 내가 정말 뭘 잘할 수 있고 뭘 하고 싶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생각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 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기회가 주어지는 거, 이게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대학 왔더니 그냥 엄청나게 학점 때문에 경쟁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등록금 마련한다고 뭐 아르바이트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바쁘기는 더 바쁘고 뭐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하는 말이, 대학 와서 자기가 얻은 자유는 술 마실 자유밖에는 없대요. 그러니까 대학생이니까 이제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 안 하는데 그것만 딱 자유롭지, 다른 걸 선택하려고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뭘 하고 싶다, 내가 정말 뭘 하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러면은 주변에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가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 네가 대학 와가지고 뭐 네 인생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러고, 네가 할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이런 막 그 호강스러운 소리를 하냐. 지금 막 스펙 쌓아야 되고 학점 쌓아야 되고 아르바이트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는데 어디서 그런 호사스러운 소리를 하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도 자유가 없었지만 대학 가도 별로 자유는 없어요. 술 마실 자유랑 그 수업 땡땡이 칠 자유, 그래가지고 몸만 가질 자유, 이 두 가지 자유밖에는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는 없는 거죠.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건 인간의 존엄의 근거로서의 자유, 내 삶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성찰해가지고 내가 뭘 하고 싶다고 결정하고 그 결정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서 준비하고 기획하고 성취해 나가는 그런 것으로서의 자유는 굉장히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자유가 생기기 위해서는, 이런 자유가 보장받기 위해서는 국가든 뭐 남이든 누가 내 사생활에 침해를 해서는 안 돼요. 그죠? 근데 어때요? 우리 고등학교 엄청 침해받죠. 내 사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 머리 길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복장 뭐 어마고 때만 거 그죠? 다 침해받죠. 대학에서도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대신에 좀 전에 얘기한 그런 존엄의 근거가 됐을 때는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획하는 거거든요. 내가 기획한다는 것은 목표도 내가 정하는 것이고 그 목표에 따르는 가치도 내가 정하는 것이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지만 그 누가 이제 내가 결정하는 거에서 간섭하지 않는 거 이걸 자기 기획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요구받고 있는 거 그건 자기 기획이라기보다는 뭐에 가깝냐면 자기 관리에 가까운 거죠. 시간을 관리해야 되고, 뭐, 잠은 몇 시간밖에 자서는 안 되고, 뭐, 학원을 어떻게 다녀야 되고, 학원 가가지고는 어떤 태도를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자기 관리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 요새 뚱뚱한 거는, 뚱뚱한 사람들 보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관리에 실패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뚱뚱한 사람은 요새 면접 봐가지고 붙을 확률이 되게 떨어진대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면접을 보면 뚱뚱하잖아요. 그러면 참 자기 관리를 안 하시는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관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욕망을 내가 억제할 수 있어야 돼요.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다 먹고 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자기 관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통제거든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좋게끔 내가 또,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동물원이 된 사회랑 결합이 되는 거예요. 남에게 보기 좋도록 내가 내 삶을, 남에게 구경거리,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되도록 내가 내 삶을 잘 통제하는 거, 잘 따듬어내는 거, 이게 바로 자기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 관리의 대상에는 친구도 들어가는 거죠. 공부 잘하는 친구하고만 사귀어야 되고 착한 애들하고만 사귀어야 되는 거고 내 인맥도 관리해야 되고 다 바쁘잖아. 싸이월드 가면 일총 관리하랴 그죠? 이게 그것도 이제 관리죠. 일총 관리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일총 관리하랴 말이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모든 걸 이렇게 다 관리해야 되는 시대인 거죠. 하지만 제가 좀 전에 얘기한 자기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리랑은 아주 다른 거예요. 이거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이 자원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인 거거든요.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 기획이라고 얘기하고 아까 그건 자기 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기 기획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생활이에요. 내 사생활은 누군가에게 의해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건 아까 제가 구경거리가 된 삶이라고 하는 거랑 비교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내 사생활은 남에게 안 보여질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사생활은 내가 사적으로 나누고 싶은 사람들하고만 나눌 수 있는 것이지 그 밖의 사람들한테 구경거리로 보여줘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는, 구경거리로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아까 대표적인 게 성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뭐 부모님과의 관계라든가 그죠? 부부라면 부부지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건 남에게 구경거리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이걸 다 지금 구경거리가 만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생활이 사라져버린 시대, 내 모든 사생활은 다 구경거리가 자발적으로든 타의에 의해서건 구경거리가 돼버린 시대, 이 시대에 인간의 존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의 존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구경거리만 존재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걸 동물원이 된 사회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동물원 가면 우리 구경하잖아요. 그죠? 우리 동물들 똥 싸는 거, 뭐 짝짓기 하는 거, 자는 거, 입에 침 흘리는 거, 뭐 바보 같은 짓 하는 거, 노는 거 다 구경하잖아요. 투명 유리 안에 그 동물 가둬놓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삶을 그렇게 구경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사생활이라는 것 하나 없이 다 구경하고 다 아는, 그러면서 우리 서로의 삶은 조롱의 대상, 웃음거리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남녀 탐구 생활이나 이런 거 보면서 킥킥거리고 웃는 게 남 사생활 보면서 킥킥거리고 웃는 거거든요. 뭐 1박 2일이라든가
이런 버라이어티 쇼도 마찬가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사람들. 그거 뭐예요? 남 사는 거 구경하는 거잖아요. 1박 2일 동안 걔네들이 가가지고 사는 걸 우리가 구경하는 거거든요. 요번에 심지어 무한도전인가는 저기 뭐, 어디냐, 알래스카 올라가가지고 그 번지점프대에서 24시간 버티기 하면서 그 왜, 뭐, 소변, 대변도 거기서 본다면서요. 그래서 뭐, 뭐라 그러면 뭐 이렇게 올려다 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이제 우리한테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남 똥 싸고 남 오줌 싸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야기거리고, 그것도 구경거리가 된 거죠. 제가 아까 왜 우리가 구경거리가 된 사회라고 부르는 건지, 왜 사생활이 없다고 한 건지, 왜 이걸 동물원이 된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이제 대충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계속 이렇게 동물원에 갇힌 동물로 살아야 되는가? 이게 우리한테 가장 큰 도전이에요. 우리는 아까 좀 전에 코난 뭐 이런 걸 얘기를 했던 것처럼 공동체와 마을과 지역과 이런 걸 이루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만들었다면 다 동물원인 거거든요.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가지고 이 동물원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럼 고전에 우리는 왜 이런 그런 동물원에 대한 삶에 모두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이 삶을 다 남한테 구경거리로 보여주고 있는가, 이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할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 동물원이 된 삶을 살아가게 된 이유는 탈락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지금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학점 따려고 노력하고 뭐 좋은 대학 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죠?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사회에서 탈락되거든요. 작년에 원주에서 한 학생이 이제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이제 자살을 했어요. 근데 자살하면서 그 친구가 남긴 이 유서에 한마디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아빠 미안해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저는 그 글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딴 사람들도 다 가슴 아팠겠지만, 그러니까 얘는 떨어지는 순간에도 부모님한테 미안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대학을 들어가는가 못 가는가,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가 못 가는가, 이게 내 삶과만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 부모님의 명예와 뭐 이게 다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죠?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좋은 고등학교 공부를, 그 친구의 그 떨어져서 자살한 친구가 제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걔는 공부도 참 잘하는 애였고, 그리고 대단히 착하고 그런 친구였었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성적이 조금 떨어져도 아주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있었거든요. 최고로 좋은 대학은 아니라 그 다음 정도 대학은 갈 수가 있나 봐요. 그래도 떨어져 죽고 자살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반에서 꼴등하는 친구들 입장에서 아니 서울대 못 가면 연고대 가면 되지 그 왜 떨어져 죽냐 라고 생각하게 하죠. 그죠? 하지만 이 친구가 느끼는 공포는 다른 공포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거는 내가 아주 좋은 대학을 최고로 좋은 대학을 갔을 때 다음 대학밖에 못 간다라고 하는 건 이미 추락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는 내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공포가 아니라 내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 있죠. 뭔가 성적이 떨어지고 있다는 데서 느끼는 공포인 거예요. 1등 하다가 5등 하는 애는 자살하지만 15등 하다가 20등 하는 애는 자살 안 해요. 하지만 35등 하다가 30등 하게 된 애는 세상이 장밋빛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추락하고 있는가 아닌가. 왜 그러냐면 우리는 늘 공포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내가 이 사회에서, 우리 학교에서 탈락할지도 모른다. 추방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있잖아요. 이런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사실은 누군가를 끊임없이 추방시키고 탈락시키는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 못 가면 안 되고, 뭐 연고대 못 가면 안 되고, 뭐 좋은 대학 안 가면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사람을 좌절시키고 탈락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국제중 가려고 노력하고, 국제중 가면 고등학교 때는 자사고 가려고 노력하고, 자사고 가가지고는 또 뭐 서울대 가려고 하고, 서울대 가가지고는 대기업 들어가려고 하고, 대기업이나 공무원 되려고 하고, 뭐 또 가가지고는 정년퇴직 안 당하려고 그러고, 끊임없이 우리는. 그래서 정말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온 국민이 다 위장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지금. 위궤양, 위염. 왜냐면 너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러저러한 일들에.
이걸 우리가 사회학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의자 뺏기 게임이라고 해요. 왜 10명 있고 의자 9개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사회의 룰이 그렇다는 거야. 의자는 9개밖에 없고 사람은 10명이고. 그래서 막 박수치고 노래 부르다가 앉기를 한 다음에 한 명 탈락. 근데 그러면 9명은 세이브 되냐? 구원되냐? 그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면 의자가 8개로 줄어져 있고 다시 게임해야 되고.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의자 딸랑 하나 남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살아남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승자 독식의 사회라고 해요. 한 사람만 살아남고 한 사람이 다 차지하는 사회.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 누구나 다 공포에 떠는 거죠. 얼마 전에 왜 삼성 회장인 이건희 씨가 회장으로 복귀했잖아요. 예? 이게 삼성 회장이 이제 복귀하면서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 뭐 이런 류의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도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러다간 탈락할지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모두가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재벌이거나 재벌이 아니거나 누구나 다 탈락할지 모른다는 이 공포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공포 속에서는 내 삶에서 상품이 될 수 있을 만한 거, 구경거리가 될 만한 거 다 구경거리로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탈락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기에 써놓은 게 탈락에 대한 공포와 자기계발과 구경거리가 된 삶과 이게 일종의 삼각체제, 삼위일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탈락할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자기관리를 해야 되고, 그죠? 이 자기관리를 통해서 내 삶에 어떤 것이든 간에 이걸 구경거리로 만들어가지고 상품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죠? 이 삼각체제 속에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건 없어요. 인간은 자유롭지도 않고 인간은 존엄하지도 않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엄과 이 삶의 가치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일부분에서는 이 구경거리가 된 동물원의 삶에 지친 사람들이 있겠죠. 이 경쟁이라는 게 너무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은둔형 외톨이들이에요. 히키코모리라고 얘기하는데 친구들 중에 없어요, 혹시? 방에 콕 처박혀서 안 나오는 애. 옷 닦고. 그런 친구들 있어요. 방에 처박혀서 절대 안 나오고 세상이랑 어지간하면 안 부딪히려고 그러고. 그죠? 방에만 이제 꼭 처박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밖에 나오면 경쟁해야 되고, 경쟁하다 보면 상처를 받게 되고, 상처는 못 견디겠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연애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건어물려 초식남이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연애도 너무 피곤한 거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애하려면 계속 서로 간에 부딪혀야 되고 씨름해야 되고 머리가 너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뭘 굳이 저걸 하면서 연애를 하고 사냐, 사랑을 하고 사냐. 그냥 나는 내 생활 그냥 나 혼자 재미나게 살란다. 그래가지고 이제 돈 벌면은 그 돈으로 뭐 자기 혼자 여행 가고, 자기 혼자 영화 보고, 뭐 자기 혼자 취미 생활하고, 자기 혼자 뭐 하고, 이러는 사람을 건어물려 초식남이라고 불러요. 건어물려는 왜 건어물려냐면, 남들 연애하러 돌아다닌다고 바쁠 때, 집에서 혼자 오징어랑 뭐 쥐포 뜯어먹으면서 그 이제 TV나 보고 영화나 본다 해서 건어물려라고 부르고, 초식남은 왜 그러냐면 초식동물, 짐승남 떴잖아요. 그죠? 아이돌 뭐 이런 거. 그 짐승남하고는 반대편 이제 초식동물처럼 그냥 혼자 조용히 풀이다 뜯어먹으면서 산다고 해가지고 연애도 안 하고, 이제 그래서 초식남이라 그러는 게, 이 초식남과 건어물려와 히키코모리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구경거리가 된 이 경쟁사회, 이게 너무 지겨우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이들의 특징은 이거예요. 어지간하면 사람을 만나지 말자. 어지간하면 사람이랑 부딪히지 말자. 대신에 내 삶을 즐기자. 어떻게 즐기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취미생활이나 이런 것처럼 반대편에서 그냥 아이템 있잖아요. 그런 거 취미생활 이런 걸 하는 걸로 아이템 얻고 하는 걸로 이제 즐기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들도 외롭거든요. 외로우니까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끊임없이 상담만 해요. 한편에서는 이 사람들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아마 이 강의 듣는 친구들도 우울증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약간 좀 우울증이 있다, 사는 게 좀 우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우울한 거죠. 근데 우울한데 과거의 우울증이랑 지금의 우울증은 또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이 우울증에 빠져 있으면서 근데 이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하기 싫거든요. 대신에 뭘 하냐면 끊임없이 상담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만나서 끊임없이 내 하소연 신세한탄 막 늘어놓고, 그럼 저 사람이 나를 좀 치료해주기 위해 가지고 뭐 이렇게 봐라 저렇게 봐라 하면서 조언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 사람의 목적은 조언을 듣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떠드는 게 목적이에요. 끊임없이 상담하는 거.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못 듣겠다 해서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면 너도 마찬가지구나.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지 못할 줄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역시 사람은 외로운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딴 사람 막 찾아가가지고 딴 사람 붙잡고 이제 그런 식으로 죽을 때까지. 이걸 정신 분석학에서는 경계선 인격장애라고 불러요. 아마 이 강의 듣는 친구들 중에서 그렇고 이 강의 듣는 친구들 중에서도 잘 찾아보면 우울증 아니면 경계선 인격장애를 가지고 경계선 인격장애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아마 사람을 만나서 대면적으로 얘기하건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하건 끊임없이 자기 이야기를 풀어내고 하소연만 하는 친구. 근데 정말로 자기의 증상이나 문제점을 고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만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람을 만나서 사람과 부딪히고 그 부딪히는 것에서 상처를 받는 것, 이걸 감당하기는 싫고 하지만 외롭고 하지만 세상은 우울하고 그러니까 상처 안 받으면서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이제는 상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상담소라든가 이런 게 생기고 하는 이유가 그리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도 보면 왜 그 막 엄청나게 상담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채팅이 사람 사이의 대면적인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발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인터넷으로 하면 상처를 덜 받거든요. 왜냐하면 막 채팅하다가 좀 삐지면 채팅창 끄면 되거든요. 근데 마주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건 그게 안 되잖아요. 뻘떡 일어나가지고 나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지간한 용기가 아니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지간하면 이제는 안 보면서 얘기하려고 하는 이 상담의 시대로 우리가 넘어가 버린 거죠. 동물원을 회피하는 또 다른 동물원식의 방식이 바로 이거죠. 그럼 여기에는 아주 단단한 결심이 하나가 있어요. 상처를 안 받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죽어도 난 상처를 안 받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한 거예요. 저는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한테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혹시나 사람하고 만나는 게 피곤하고 사람하고 부딪히는 게 피곤하고 그래서 왕따가 되거나 히키코모리가 되거나 은둔형 외톨이가 되거나 한 친구들이 있다면 또는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이 있잖아요. 나는 정말 상처받는 게 두렵다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뭐 부모님이건 아니면 믿는 친구건 아니면 선생님이건 아니면 주변에 누구건 아니면 하다못해 인터넷 상담센터건 간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이 문제를 잘 푸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인간이 혼자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전혀 아니거든요. 물론 다른 한편에서는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너무 상담만 받고 있는 친구, 그 친구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내가 정말 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건가? 물론 근데 저는 이 두 가지를 아까 좀 계속 오늘 강의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그 청소년 여러분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사회가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만들었거든요. 남을 아예 안 돌보고 살거나 그래서 철면피처럼 속물이 돼가지고 남한테 상처만 주고 나는 상처 안 받는다 하고 살거나 아니면 그 상처라는 것 자체가 두려우니까 집안에 콕 처박혀가지고 안 나오면서 살거나 아니면 끊임없이 누군가를 붙들고 하소연하면서 살거나 뭐 이 셋 중에 어느 것의 삶 있잖아요. 이렇게 자꾸 점점 더 극단적으로 몰아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거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거에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용기를 가져야 돼요. 어떤 용기를 가져야 되냐면 상처 없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라는 것 있잖아요. 마을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무에 도끼 자국이 제일 많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나무는 지나가며 오며 가며 마을 사람들이 한 번은 다 찍어봤다는 거거든요. 그 나무 입장에서는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은 거죠. 하지만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 나무야말로 그런 시련을 통해서 그런 상처를 통해서 성장해 간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금 어쩌면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내가 사람과 마주친다면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처를 받다 보면 그 사람과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과 틀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걸 감수하고 감당하려고 하는 거. 이 태도가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두 태도를 가져야만 사실은 자기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자유와 민주주의와 평등과 이런 것들도 같이 우리가 도모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좀 더 민주적이고 좀 더 평등하고 좀 더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와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 혼자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닌 거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토론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 과정에서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보다 더 좋은 해결책을 내놓게 되는 거고, 그죠? 그 과정에서는 누군가랑 싸워서 헤어질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청소년들이건 어른들이건 간에 민주주의나 평등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게 문제라기보다는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애초에 그것을 시작하려고 할 마음, 그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게 내가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과 만나서 서로 소통하면서 소통은 곧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거.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 중요한 거는 그 상처 자체가 아니라 그렇게 상처를 주고받았을 때 그걸 우리가 서로 슬기롭게 잘 얘기하고 소통하면서 풀어나갈 수가 있는가 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여기에서도 감수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잘 안 될 수 있다는 걸 감당하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주는 어떤 그 상처 속에서 성장을 도모하게 되는 거고 다음번에 더 잘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생길 때만이 우리에게는 뭐가 생기냐면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없는 게 뭐냐면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용기예요. 이거는 과거 이렇게 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도 보면 지난 한 10년 동안 이렇게 뭐 여기가 민주공원이잖아요. 그죠? 민주공원에 사는 거잖아요. 30년 전에 있었던 그 민주항쟁과 5.18 광주항쟁과 87년 저희 민주항쟁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사실 우리는 지금 이 민주주의를 얼마만큼 향유하는가 즐기는가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시작할 수 있는가거든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우리가 민주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토론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시작할 수가 있는가. 그렇다면 이 새로운 민주주의는 지금까지 있었던 민주주의와는 민주주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지만 그것과는 전혀 다른 보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새로운 민주주의거든요. 새로운 민주주의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토론하고 얘기하면 그래서 얘기해서 논술대회 뭐 토론대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이 과정을 통해서만이 생산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필요한 게 아까 얘기한 냉소주의를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건 없어. 새로운 게 어딨어. 라는 태도. 이 새로운 게 없기 때문에 나는 굳이 너네들하고 부딪히면서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고슴도치, 제가 집에서 고슴도치를 키우거든요.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꾹 웅크리고 살 거야. 라는 거. 이걸 벗어버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린 왕자에 나오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는 서로를 길들이면서 살게 돼 있어요. 길들이는 과정은 서로를 훈련하는 과정이거든요. 이거는 서로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제 고슴도치 얘기를 가지고 마무리를 지으면 고슴도치는 야행성이에요. 그리고 대단히 독립적인 동물이고 겁이 많아요. 그래서 얘는 애완동물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애완동물이 되려면 이게 사람한테 이렇게 살갑게 다가와가지고 굴어야 되잖아요. 그죠? 전혀 그런 게 없는 애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상전 떠받들듯이 떠받들고 살든가, 고슴도치를. 그러니까 고슴도치 우리 옆을 지날 때는 그냥 살금살금 지나 얘는 워낙 민감한 애라 가지고 그렇게 살든가 아니면 과감하게 고슴도치를 길들이든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길들이는 과정 속에는 실패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자칫하면 고슴도치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고슴도치를 처음부터 사가지고 와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라 고슴도치를 어떻게 기르고 다루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먼저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사이트나 이런 데 들어가서 뭐 고슴도치를 잘 관찰해야 되는 거고 관찰하는 것만큼 또 상담을 해야 되는 거고 그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큼만이 고슴도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연애의 과정이랑 또 똑같아요. 연애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잘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연애는 망하는 거거든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이미 너무
알 것대로 다 알고 해볼 거 다 해봤고 더 이상 새로운 거 없다. 이러면 그 연애는, 그 사랑은 망하는 거죠. 끊임없이 서로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고, 새로운 것을 찾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이 과정 속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은 실현을 당한다는 거, 이거는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그 용기, 실현을 감수하겠다는 용기가 사실은 사랑을 버티게 하는 거고, 사랑을 갱신시키는 거고, 그 사랑을 좀 더 새로운 사랑으로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소년들한테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상처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그 다음에 상처 없이는 성장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좀 더 과감하게 집에서 이불을 박차고 나와서, 게임기를 박차고 나와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이랑 토론하고 사람이랑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사람들 속에서 성장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어지간하면 게임기를 박차고, 어지간하면 집에 TV를 끄고, 어지간하면 인터넷을 끄고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 속에 있으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요즘 대안학교라든가 이런 데 강의 가고 또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사는데 지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는데 지쳐하고 있고, 사람하고 말하는데 지쳐하면서 점점 더 고슴도치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이 운이 좋다면 여러분을 상전 떠받들듯이 모시는 그런 그 주인을 만나서, 그런 그 주인이라는 게 부모님이겠죠. 그래서 그 고슴도치처럼 그냥 머리 그냥 이렇게 콕 쳐박고 달달달달 떨면서 불 꺼주기만 바라고, 불만 끄면 이제 막 돌아다니고 사람이 나타나면 싹 숨어버리고 이렇게 살 수 있겠지만, 그거는 여러분이 대단히 재수가 좋은 경우에만 가능한 얘기고,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이 독립을 해야 되고 하면 이렇게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고슴도치가 아니라 그 마을 어귀에 있는 나무처럼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삶도 새롭게 될 수 있는 거고, 우리 사회도 아까 제가 계속 강의를 하면서 얘기한 것처럼 이 동물원이 된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